자, 2강입니다. 여기는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쾌펜의 기후구분이랑 관련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잘 외워두시면서 다시 한번 외운 것들 복습하는 의미로 문제 같이 한번 풀어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보죠. 다음 자료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구분과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적도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남회기선이 지나가는 어떤 대륙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후가 되게 다양하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가운데 위치에 이제 사막 기후대가 있고 바깥쪽으로 이제 스텝 기후가 둘러싸고 있고, 여기 A 쪽에 있는 건 이제 다윈이라는 도시인데, 이 다윈이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 라인에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B 쪽에 있는 거는 이제 퍼스라는 도시인데, 이 퍼스라는 도시에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C는 이제 멜버른인데,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난다. 중국이랑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이랑 니은에 있는 거는 이제 해식, 여기 C 쪽에 멜버른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지형 구조인데, 이게 이제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해식의 해식절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는 해식 기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해식의 안에서 파도를 계속 맞다 보니까 해식 동굴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해식 아치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기둥 형태로 해식 기둥, 시스텍이라고 부르는 지질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여기 이제 도시 이름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계시는 게 좋단 말이죠. 여기는 퍼스, 여기는 다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멜버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후대 같은 경우도 적어두면 제일 좋겠습니다. 다윈은 사바나 기후대, 퍼스 같은 경우는 지중해성,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해양성, 이렇게 기후대가 나타난다 라고 잡아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1번 지중해 연안이 겨울일 때 B에서는 포도 재배가 한창이라고 돼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포함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기본적으로 남반구에 있고 지중해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반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지중해 연안이 겨울일 때는 1월입니다. 퍼스 같은 경우에는 1월이면은 여름이에요. B에서는 그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포도 재배가 한창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여름에 포도라든지 뭐 혹은 올리브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선지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2번 여름에 포도가 재배된다.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올리브라든지. 2번 A와 B는 모두 기온이 가장 높은 달에 강수가 집중한다 라고 돼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 기후고 B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란 말이죠. 그러면 사바나성 기후대에서는 모두 기온이 가장 높은 달에 강수가 집중된다고 돼 있는데, 사바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더운 달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는 맞는 얘기인데, 사실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름이 건조한 기후대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기온이 가장 높은 여름에 강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탈락 잡아주면 되겠고, 3번입니다. C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A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한 해양성 기후란 말이죠. 서한 해양성 기후는 유럽에서도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서한 해양성 기후고, 서한 해양성 기후가 기본적으로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몬순아시아 기후 같은 것보다는 연교차가 작은 거는 맞는데, 사실 여기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열대 기후란 말이죠. 적도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연중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계속 더운 날씨가 상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랑 C를 비교하면은 사실 적도 기준으로 더 먼 쪽에서 연교차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A보다는 더 크다라고 잡아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4번 기역은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탑카르스트라고 돼 있는데, 사실 탑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에 물이 들어가서 녹아서 용식작용으로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건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시스텍이라고 많이 부르는 해식, 바다 파도에 의해 가지고 침식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기둥이고, 기역 같은 경우에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바다 침식 작용으로 이루어진 해식애란 말이죠. 해식 절벽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탑카르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5번 시간이 지나면 기역과 니은의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지형들은 다 파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깎여나가는 지형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해식에도 점점 더 깎여가지고 육지 쪽으로 밀려나가게 될 거고, 이 해식 기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깎이
섞이다가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기역과 니은의 간격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해시계가 점점 육지 해안선 쪽으로 점점 더 밀리게 되면서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여기 있는 나라들의 도시들을 좀 꼼꼼하게 위치까지 알고 있으면 제일 쉬운 문제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거 구체적으로 몰라도 적도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후때만 대략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호주 북쪽 끝인 다윈이라는 도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예요.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 지역들까지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걸 몰라도 여기 적도 기준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략 어떤 기후때가 나타나는지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외우고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 중에서 제일 찾기 쉬운 게 나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 가지고 확연하게 온도가 낮은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적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혼자서 유독 기후가 10도에서 15도 사이에서 굉장히 인간이 느끼기에 굉장히 쾌적한 기후가 계속 나타나는, 이걸 보통 상춘 기후라고 합니다. 항상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요 기온 라인에 계속 멈춰져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대 고산 기후거든요. 보고타가 대표적으로 해발 한 2.5km 정도 위치에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고산 지역에 위치한 어떤 기후대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선 기본적으로 상춘 기후가 나타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가 보고타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쿠알라룸푸르랑 다윈을 구분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바나 기후란 말이에요.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강수가 굉장히 집중되는 스타일이고, 사실 여기 있는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적도 기준으로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다윈 같은 경우에는 적도 기준으로 확실히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럼 남반구의 특징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여름이 옵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월에 온도가 높을 거야. 기온이 높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가가 다윈인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1월에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바나 기후기도 하기 때문에 여름에 확실하게 강수량이 확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거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딱 적도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중 강수량이 상시적으로 꽤 높은 편이고 기온도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하게 약간 여름이 7월에 있는, 여름에 기온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이 적도 기준으로 살짝 북반구 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 없겠어요. 그러면 기후 때까지 적어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열대우림, 다윈은 사바나, 보고타는 열대 고산 기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열대 고산.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1번부터 다윈 위치에 있는 원주민은 잉카 문명을 이룬 민족의 후예이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보통 에버리지니 원주민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뉴질랜드에 있는 게 마오리족이고 뭐 그런 거고, 사실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지만 남미 쪽에서 발원을 하는 그런 문명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고타 쪽에 있으면 있었지 이쪽에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쪽에서 잉카 문명을 이루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1번 탈락시켜 주시면 되겠고, 에버리니족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2번 나아에는 보고타인데 기름야자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발달했다라고 돼 있는데, 기름야자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열대우림 기후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타보다는 쿠알라룸푸르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나아가 아니라 다위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요것도 사실 지역 바꿔줘도 되죠. 잉카 문명을 이룬 종족은 사실 보고타니까 요거 나로 바꿔줘도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3번 다의 주민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열대우림 기후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향신료 많이 넣고 볶아가지고 음식 만들고 나시고랭 같은 것들 나타나는 거,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이기 때문에 3번 바로 정답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고, 4번 나는 다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기후대들 다 통틀어가지고 식생 밀도가 가장 높은 게 열대우림 기후란 말이죠. 수풀이 어마어마하게 우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정글 같은 게 막 상시랑 만들어져가지고 그 지나가려면 막 이렇게 칼로 막 헤치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기후대가 열대우림 기후이기 때문에 식생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열대우림이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고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되게 높기 때문에 거기서 식물들이 자라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열대우림이 훨씬 더 식생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4번은 위치 바꿔주셔야 되고, 5번 다는 가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다에 나와 있는 거 여름 강수 집중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7월이 여름이고 북반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월이 여름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상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는 거는 지금 가에서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죠. 사바나 기후에서 여름에 확 강수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열대우림 기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그냥 비가 계속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가랑 다랑 위치를 바꿔주면 요거 탈락시켜 줄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영감으로도 제작된 명화이다. 가나의 배경이 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가. 모네, 웨스트민스터 다리 및 템스강이라고 돼 있는데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템스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영국에 있단 말이죠. 영국 잡아주시면 되겠고 영국은 서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서한 해양성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잡아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고우가 그린 그림인데 노란 하늘과 태양 아래까지는 뭔지 몰라도 되는데 올리브 보면은 바로 나와야 되죠. 올리브는 대표적으로 지중해 지역에서 수목 농업을 통해 가지고 재배가 되는 작물이란 말이지.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서한해양성 기후랑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수균하다라고 보통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중해성 기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름에 주로 건조하고 겨울에 수균한 날씨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상대적으로 강수가 집중되어 있는 거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생각하시면은 가랑 나랑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되겠고 니은 서한해양성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보다 운하를 통한 내륙 수운 발달에 유리하다고 돼 있는데 운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운 활동을 하려면은 강에 계속 물이 차 있어야 된단 말이지. 서한해양성 기후 대표적인 영국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연중 계속 비가 내리고 약간 안개가 막 껴있고 꾸준히 계속 비가 거의 1년에 거의 꾸준히 그냥 비가 내린다고 봐도 된단 말이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 자체에 물이 계속 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여기 이거 구도만 봐도 사실 여기 배들 막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강을 통한 운송이 훨씬 더 손쉬운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상대적으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안 내려버리면은 강이 말라버리거나 이 수위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운 발달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한해양성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륙 수운, 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류를 운송하거나 이런 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귿, 지중해성 기후는 서한해양성 기후보다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돼 있는데 아열대 고압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내고 서한해양성 기후는 딱히 그런 그런 기후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중해성 기후에는 확실하게 여름에 건조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딱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디귿선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으로. 리을, 가에서는 호남 농업이, 나에서는 수목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서한해양성 기후에서는 꾸준히 연중 비가 꾸준히 와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작물 같은 걸 재배하기도 쉽고 그 농작물을 가지고 가축들을 먹여 살리기도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도 키우고 가축들도 키우는 호남 농업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고 상대적으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특히 건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작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나무 같은 데 열리는 이제 올리브 같은 걸 키우는 그런 농업이 수목 농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키우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리을 선지까지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특정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역들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꼼꼼하게 하나씩 보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일단은 여기 있는 지역들 중에 주민이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지역은 어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유라시아 대륙 기반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형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딕손에 해당됩니다. 딕손인데 여기가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제일 북쪽에 있다 보니까 한대 기후에 속한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툰드라 기후에 속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술록 같은 거를 유목하는 생활을 한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는 쪽으로 지금 딕손이 먼저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몽골 위치죠. 몽골에 있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해당이 되는데 울란바까지만 적을게요. 몽골이 이제 유목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뭐 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유목하는 그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랑 여기가 지금 유목 생활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전통 가옥의 바닥이 지면과 분리되어 있는 거는 툰드라 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라고 되어 있는 딕손이 A에 해당이 되겠어요. 툰드라 기후에서는 기본적으로 영구 농토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랑 지면을 집 바닥이랑 지면을 붙여가지고 지으면은 바닥에 의해 가지고 열이 전달돼 가지고 지면이 녹아가지고 집
기반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전통 가옥의 바닥을 살짝 띄어서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몽골에선 게르라는 어떤 전통적인 주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딱히 바닥을 지면이랑 분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로 이제 다른 지역들이 쭈르륵 넘어가게 되겠죠.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영교차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적도 근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기온의 영교차가 별로 크지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연중 그냥 계속 햇빛이 쬐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요 위치에 있는 거 이걸 찾아주면 되겠고,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릭파판이라는 도시인데 요 도시 이름 자체는 기억하지 못해도 여기가 이제 적도 라인에 있고 동남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요게 열대 우림 기후에 해당되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이 지구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거의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연중 내내 덥기 때문에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영교차보다 더 크다. 1년 내내 기온이 월 단위로 변하는 것보다 하루에 변하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C는 여기 발릭파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C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건 이제 대놓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몬순아시아 형태, 여기 몬순아시아 기후대에 해당되고 한국도 포함되고 여기 있는 거 중국에 있는 칭따오거든요. 청도라고도 부르는 거. 여기다가 D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청도, 칭따오, D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몬순아시아 기후에서 계절풍의 영향 때문에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이제 남은 거 두 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고, 여긴 유럽에 지금 프랑스 위치에 점이 딱 찍혀 있는 게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고 샌프란시스코는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여름에 건조하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지중해성 기후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돼 있는 E가 샌프란시스코에 해당이 되겠어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서한 해양성 기후인 파리는 F로 나머지로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1번 A에서는 주민이 계절에 따라 양이나 염소 등을 유목하며 생활한다고 돼 있는데 양이나 염소는 여기 못 살아. 이거 한대 기후이기 때문에 엄청 추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술록 같은 거를 유목하면서 사는 게 요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나는 생활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양이나 염소 같은 친구들은 보통 이제 몽골 같은 이 스텝 기후에서 주로 많이 사육을 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늘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2번 B는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건조 기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울란바토르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보통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하는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건조기후는 아닌 거지. 위치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몽골의 울란바토르 포함해가지고 건조기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뭐 사막기후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특징이 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거, 비가 내리는 것보다 증발하는 정도가 더 많아가지고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거. 3번 C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 카사바나 얌 같은 것도 보통 많이 얘기가 나오죠. 얌 같은 거. 카사바나 얌 같은 걸 재배하는 거는 열대우림 기후에 해당됩니다. 이동식 화작농업 같은 것도 보통 열대우림 기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발릭파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기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 맞기 때문에 3번 정답 잡아주시면 되겠고, 4번 D는 이보다 주민들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 국가 단위의 경제적 발전 수준을 봐야 되는 건데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칭따오고 이 중국에 있는 도시고 여기는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잖아. 여러분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가 당연히 1인당 총생산량이 이 중국에 비해 가지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보다 인구는 적은데 상대적으로 GDP가 더 높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전해 있는, 물론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미국이 압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5번 E는 F보다 주민들이 새해 일출을 먼저 맞이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기준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180도에 해당되는 태평양 위치에 있는 한가운데 쪽, 이쪽이 이제 날짜 변경선이란 말이죠. 그 영국에 있는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도를 따졌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동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왼쪽에 있으면 서쪽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요 라인이 동쪽이고 요 라인이 이제 서쪽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동쪽에서 해가 먼저 뜨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먼저 새해 일출을 먼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라인에서 동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먼저 새해 일출을 보게 되는 건데
E랑 F랑 비교를 하면은 E는 상대적으로 영국에 비해서 서쪽에 있잖아요. 파리가 동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파리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보다 영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일출을 먼저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F가 E보다 새해 일출을 먼저 맞이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탈락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5번 가다 산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산맥은 스칸디나비아 산맥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그대로 산맥 붙여주면 되고요.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국경을 이루고 서쪽은 가파른 경사로 대서양에 이르고 동쪽은 완만한 경사로 평지로 접어든다고 돼 있는데 서쪽에 이 가파른 경사로 대서양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빙하가 이 지역에 있을 당시에 빙하가 이제 서쪽의 가파른 경사를 통해 가지고 대서양까지 밀려 내려간 거야. 그 과정에서 U자형으로 계곡 같은 걸 파놨고 그 계곡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지금 이제 피오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억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쪽의 가파른 경계로 빙하가 타고 내려가면서 침식을 시켜가지고 연안에 피오르라는 게 만들어져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오르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 말로 바로잡을 수 있을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 8,000m 이상의 봉우리가 14개가 모여있으며 3개의 지붕으로 불리는 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들이 쭈루룩 모여있는 거 이거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네팔에 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이 산맥은 인도판이 유라시아층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인도랑 이제 유라시아판 기준으로 이 사이에서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 산맥이고 남아메리카 서부 태평양 연안을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그 남미에 있다는 거고 남미에서 가장 큰 산맥은 안데스 산맥 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이기도 하고 안데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기억선지는 아까 봤지만 맞는 내용이었고 빙하가 밀려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피오르를 활용해서 관광산업하는 나라 노르웨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노르웨이에 있는 겁니다. 니은 나에는 인구가 많은 열대고산 도시들이 분포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슬쩍 얘기했던 보고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란 말이지. 이렇게 열대 기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산 기후로 가면은 이게 상춘 기후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살기 되게 적합한 기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이제 인구가 많은 열대고산 도시들이 분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남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에 있는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여기는 안데스 산맥 쪽에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위치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라틴 아메리카 쪽이 훨씬 더 많다. 디귿 다의 주민들은 라마나 알파카 등의 가축을 기르며 생활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데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미 쪽에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산맥이고 라마나 알파카를 대표적으로 키우는 곳이 열대 고산 기후이기도 합니다. 라마 같은 경우는 주로 운송업에 활용이 되고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나 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옷도 만들어 있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맞죠. 안데스 산맥에서 주로 많이 라마나 알파카 등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리을 가와 다의 주민들은 대부분 크리스트교를 신봉한다고 돼 있는데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있는 유럽이야 당연히 원래부터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던 위치이고 다에 나와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들도 아주 전형적인 카톨릭 국가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크리스트교를 신봉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다 둘 다 크리스트교를 대부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기억 디귿 리을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알려진 거 나일강이고요. 적도 부근에서 시작돼가지고 아프리카 문화권 출발해가지고 사하라 사막 지나서 이집트 거쳐서 지중해까지 가는 거 나일강이니까 이런 힌트들 보시면은 나일강인 거 무난하게 알 수 있을 거고 알프스 산맥에서 발원이 시작돼가지고 독일의 대표적인 강으로 북해까지 흘러가는 거는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잡아주시면 되겠고 세계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돼가지고 동쪽으로 5,000km 가서 중국의 상하이 지나가지고 가는 거는 양쯔강이에요. 양쯔강 잡아주시면 되겠고 세계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하천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인 거는 뒤쪽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 보셔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대서양까지 가는 거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대표적인 강이고 유량 제일 많은 아마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1번부터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적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원래 아프리카 문화권과 건조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이 사하라 사막 그 사하라 사막 지나가지고 이집트 건조 문화권에 해당되는 나라도 지나가지고
이 대서양까지 가게 되는, 지중해까지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에 나와 있는 거, 아프리카 문화권과 건조 문화권 모두 지나는 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2번, 디귿의 하류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벼농사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양쯔강의 하류에 이제 상하이 같은 도시들이 있단 말이죠. 뭐 상하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대다수의 도시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몬순 아시아 기후에 해당되는 거, 특히 이제 이 하류 쪽에 있는 것들, 이 태평양이랑 맞닿아 있는 계절풍에 영향받는 몬순 아시아 지역이 맞기 때문에 몬순 아시아에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기 때문에 벼농사가 무난하게 지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2번 답인 걸로, 맞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니은의 하류는 디귿의 하류보다 여름철 강수량이 많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라인강의 하류면은 이제 독일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서한 해양성 기후에 있는 나라들이랑 디귿에 있는 거는 몬순 아시아 기후에 있는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름철 강수량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몬순 아시아 쪽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서한 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중 꾸준히 비가 오지만 몬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한 해양성 기후보다는 몬순 아시아 쪽이 여름철 강수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3번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4번, 디귿의 하류 지역은 리을의 하류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양쯔강의 하류 지역이면 이제 중국이잖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을의 하류에 있는 아마존의 하류, 라틴 아메리카 하류 지역보다 아마존의 하류 지역보다는 당연히 중국의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선지 되겠고 5번, 기역에서 리을 중에 니은 하천 유역이 산업화 시기가 가장 이르다고 돼 있는데 라인강이 지나가는 독일 혹은 영국, 프랑스 이쪽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산업화 시기가 가장 이른 유럽 지역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가지고 유럽에서 산업화 시기가 가장 이르게 이루어진 게 맞기 때문에 산업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5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돼서 정답은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6번도 마무리해봤고요.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라가 각각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잘 보면서 가시면 되겠죠. 뭐 충북 있고 경북 있고 강원도 있고 제주도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가나다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것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라가 다른 지역엔 사실상 없어. 그리고 요 세 번째 지역에만 딱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에는 아예 없고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재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거 지진이거든. 지진은 정확히 경북에서만 나타나는 피해라고 사실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요 중에서는 이제 경북에서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쌤 고향이 이제 포항 같은 곳에서 지진이 되게 강하게 발생해가지고 예전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뭐 그랬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경북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럼 경북에서 이거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게 사실 경북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지역들 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랑 여기 이제 검회색으로 이제 돼 있는 요 부분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피해액에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자연재해 두 개를 꼽으라면 태풍이랑 호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거랑 태풍 오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랑 호우가 여기 지금 빗금 쳐져 있는 부분, 검은 회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면 여기 지진 빼고 나머지 친구는 당연히 대설이 되겠죠. 가, 나가 각각 태풍 아니면 호우인 거고 나머지 다 같은 경우에는 대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우보다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는 게 조금 크다라고 데이터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경북에선 일반적으로 태풍 피해가 호우 피해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가 태풍이 되는 거고 나가 호우가 된다. 이렇게 가나다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태풍, 호우, 대설, 지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면 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태풍 피해가 거의 없고 호우 피해가 압도적인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은 너무 당연하게도 해안가에 있으면 안 될 거예요. 태풍이 상대적으로 해안가에다가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내륙 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거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못 미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충북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호우 피해가 훨씬 더 많은 충북 되겠고요. 태풍 피해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지금 태풍 피해가 호우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지역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제주도가 되겠어요. 보통 장마전선이 제주도에 걸치지 않고 여기 우리나라 중부지방 쪽으로 걸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 두 번째 지역이 제주가 되겠고 그럼 남은 거 하나 여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 지역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상대적으로 태풍 피해보다는 조금 더 큰 느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1번 가. 태풍은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오래 정치할 때 주로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호우죠. 장마전선이 이 중부지방에 걸치게 되면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피해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호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태풍이 아니라 나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2번 호우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열대성 저기압에 따르는데 열대성 저기압은 다른 말로 태풍이죠. 그렇죠? 특히 아시아 쪽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태풍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태풍이기 때문에 가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호우가 아니라 태풍이다. 3번 다는 나보다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대설이잖아. 대설은 당연히 겨울에 발생하는 거고 평균 기온이 낮다고 봐야지. 특히 호우에 비해 가지고 호우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7월에서 8월 정도 사이에 보통 오는 거니까 장마전선이 형성될 때 대설은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이 훨씬 더 낮은 겨울 시기에 발생한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가나라는 기후적 요인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가나라 중에 이 지진은 기후적 요인이 아니란 말이야. 지형적 요인이란 말이지. 판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흔들림이 전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라만 지형적 요인에 해당이 되고 지진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는 다 기후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틀리게 잡아주시고 5번 가라 중에 총 피해액은 나가 제일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피해량과 피해액을 보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호우라고 외우고 계셨으면 되는 거예요. 호우, 다음 태풍, 그 다음이 대설, 그 다음이 지진 이런 순으로 가기 때문에 호우가 가장 높은 피해액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5번을 정답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7번 넘어가고요. 8번 지도는 내 자연재해 우리나라 시도별 피해액 상위 3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는 이것도 이제 이 지도를 잘 보면서 힌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게 아까 제일 특이한 자연재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특정 지역에서만 딱 나타나는 게 지진이라고 말씀드렸었단 말이죠. 그럼 지진이 지금 경북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딱 경북 중심으로 있고 나머지 지역엔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는 거는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지진에 해당이 되겠고 그 나머지도 이제 잘 보면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요 중에서 태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게 해안가 주변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상대적으로 동해안 쪽이 서해안보다 물론 연도에 따라 가지고 태풍의 경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안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동해안 위주로 피해를 많이 미치는 게 태풍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 위치 동해안 라인 쪽 해안가 라인 쪽으로 쫙 집중돼 있는 피해액을 보여주는 게 태풍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호우 아니면 대설이 되는 거죠. 그 호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높은 피해액을 보인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뉴스긴 한데 보통은 대설 피해로 인해 가지고 뉴스가 나는 것보다는 호우 피해로 인해 가지고 뉴스가 많이 난단 말이죠. 특히 경기권 같은 경우에 보통은 도로가 보통 포장지로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불투수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물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하천이 불어나거나 해가지고 홍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유독 피해액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는 호우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우 잡아주면 되겠고요. 대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건 나머지 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가나다라 다 구분을 해봤어요. 태풍, 지진, 대설, 호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1번부터 가봅니다. 태풍은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강한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으로부터 오잖아.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강한 시기는 겨울이고 동남계절풍의 영향이 강한 계절풍에 따라 가지고 동남쪽, 태평양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가지고 태풍이 그걸 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름에 발생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름, 동남 계절풍의 영향이 강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게 태풍이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 2번, 나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도로 옆에 준비해 둔다고 돼 있는데 이거 보통 눈을 녹이기 위해 가지고 모래나 염화칼슘이라는 걸 준비해 두는 거잖아요. 대설이랑 관련된 얘기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2번 라는 호우인데 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 내진 설계는 보통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건물을 더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흔들릴 땐 흔들리게 유연하게 짓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진 설계는 지진이랑 관련이 있지 호우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겠고 이건 나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지진으로. 4번 호우는 대설보다 우리나라 연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크겠지. 상대적으로 눈이 미치는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보다 호우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내리는 게 그냥 눈이 내리는 것보단 강수량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가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4번을 정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5번 가라 중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피해액은 가가 제일 많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피해를 미친다. 가장 1등 피해량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호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라, 태풍이 아니라 호우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호우가 1등 피해액을 만들어내는 자연재해. 이렇게 잡아주면은 우리 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